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강태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신의 자리와도 같아졌다. 하지만 그에게 이 야경은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일 뿐이었다. JH그룹의 대표이사 강태준? 36의 나이에 그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라 불렀다. 그의 손에 들어온 기업은 해체되거나 흡수되어 JH그룹의 일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감정은 사치였고 동정은 약점이었다.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방금 전 그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사냥을 마친 참이었다. 경쟁사의 주력 계열사를 적대적 M&A로 집어삼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임원들의 환호와 아첨 속에서도 그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와인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승리의 달콤함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무감각해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과 끝없는 갈증뿐이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다가와 내일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6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비가 내리던 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빛, 한서연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밤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가 처음으로 사랑을 믿게 만들었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노린 꽃뱀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의 계모. 최서희 회장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떠났다는 증거까지 내밀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배신감과 증오로 변질되었다. 그는 스스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오직 일에만 미쳐 살아왔다. 성공은 그의 유일한 마취제였고 돈과 권력은 그의 주변을 둘러싼 견고한 성벽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외로웠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직접 자신의 검은색 세단 운전대를 잡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그의 눈앞은 여전히 흐릿했다. 그는 익숙한 강변도로 대신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낯선 구시가지에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었다. 한참을 생각 없이 운전하던 그의 눈에 문득 낡은 토스트 가게에 불빛이 들어왔다. 서연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다. 그녀는 소박한 길거리 음식을 좋아했고 그는 그런 그녀를 위해 기꺼이 허름한 가게에 앉아주곤 했다. 기억의 파편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짜증스럽게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 어두운 골목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빛 속으로 뛰쳐나왔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태주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그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무언가와 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충격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다. 빗소리도, 엔진 소리도, 그의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통제력과 이성이 한순간에 마비되었다.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었다.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차 앞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6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낡고 해진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작은 몸은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빗물과 섞여 검붉은 강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강태주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가 쌓아 올린 돈과 권력의 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였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긴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빗줄기가 굵고 시간이 늦어 목격자는 없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냉철한 계산이 빠르게 시작되었다. 뺑소니, 사고를 수습하고 돈으로 입을 막고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발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깡마른 몸, 영양 부족으로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에 묻은 희미한 검댕 자국까지. 아이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이 차가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작은 생명체였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지난 6년간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었다. 죽음. 그 단어는 그의 인생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한 생명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수억 원짜리 맞춤 정장이 흙탕물과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그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차에 올라탄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짜증이 아닌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강북 삼성병원 VIP 병동 응급실을 준비시켜 국내 최고의 외상, 외과 전문의를 모두 호출해 5분 안에 도착한다. 이건 명령이야. 전화를 끄는 그는 더 이상 신호나 규정 속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차는 밤의 정막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백미러에 비친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조여왔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바로 이 핏빛 가득한 빗속의 밤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의료진이 달려나와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고 태주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과 옷에는 아이의 피가 묻어 끈적거렸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피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인생에 깊이 새겨질 것만 같았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기나긴 밤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 무거운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이가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힘없이 벽에 몸을 기댔다. JH그룹의 냉철한 지배자는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짓눌린 한 명의 나약한 인간만이 서 있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몸에 연결된 생명 유지 장치들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저 작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늦은 밤에 혼자 빗속을 헤매고 있었을까? 그는 그제야 아이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이 아이의 신원을 알아봐. 가족이든 보호자든 누구든 찾아내. 그리고 오늘 사고에 대한 모든 기록은 철저히 통제해. 언론에 단 한 줄도 새어나가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사라진 서연에 대한 증오, 아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덮쳐온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어젯밤의 충격과 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이름 없는 아이일 뿐이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갈아입을 옷과 함께 간단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밤새 경찰을 통해 알아봤지만 실종 아동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고는
태준의 마음에 차가운 돌덩이를 던져 넣는 것과 같았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란 말인가? 태준은 김비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경찰만 믿고 있을 순 없어. 우리 쪽 인력을 총동원해. 아이가 발견된 지역 주변의 모든 CCTV,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하다못해 탐정이라도 고용해. 내가 원하는 건 결과야.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김 비서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시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이의 굳게 담은 입술과 감겨있는 눈의 윤곽이 자꾸만 기억 속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인 이름. 한서연.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비웃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때 간호사가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환자분의 소지품입니다.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아서 해진 신발 한 짝과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딱딱하게 굳은 사탕 몇 알이 전부였다. 아이의 가난한 삶이 그 초라한 소지품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주는 무심코 봉투 안을 들여다보다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색이 바랜 천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옷에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천 조각에 수놓아져 있는 작은 들꽃 자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서연이 즐겨 수놓던 무늬였다. 그녀는 햇살 좋은 오후면 창가에 앉아 하얀 천 위에 저 작은 들꽃들을 수놓곤 했다. 태주는 그때마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무심하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행복하게 웃곤 했다. 그의 기억 저편에 봉인해두었던 영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아닐 거야.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서연은 6년 전 돈을 받고 자신을 떠난 배신자일 뿐이다. 이 아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간호사에게서 비닐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 낡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에 쥐었다. 부드러운 감촉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온기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거의 명령하듯 소리쳤다. 아이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그리고 내 것과 비교해봐. 지금 당장. 김 비서는 그의 돌발적인 명령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의 서린 광기를 보고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태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결과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김 비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친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발밑이 꺼지고 그는 끝없는 시면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그의 이성과 감각,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빗속에서 자신이 무참히 들이받은 저 작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주저앉았다.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딸을 죽일 뻔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했다. 그렇다면 서연은 그녀는 지난 6년간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른 것이란 말인가? 왜 그녀는 아이를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방치해야만 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 자신의 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즉시 세계 최고의 뇌 수술 전문의들을 전세기로 서울에 불러들이라고 지시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살려낼 작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한서연을 찾기 위한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제는 단순한 과거의 연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딸을 버려둔 채 사라진 비정한 어머니를 찾아내 그 죗값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서연에 대한 배신감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며칠 후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주는 매일같이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거친 손을 감쌌다. 그는 그 작은 손을 잡고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김 비서의 팀이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아이가 사고 당일 달동네의 낡고 작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곳은 정부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는 이름뿐인 시설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원장은 아이의 엄마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달 전 아이만 남겨둔 채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 증언은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딸을 버렸다고 확신했다. 그는 당장 그 보호시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비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한쪽 벽에 자신의 딸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림은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려져 있었지만 무엇을 그렸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엄마와 멋진 양복을 입은 아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 그림 앞에서 강태주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꿈꿔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연은 왜 아이를 떠나야만 했을까?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추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아이가 머물렀던 보호시설의 낡은 방. 그 차가운 벽에 붙은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의 딸. 유나는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아빠와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이 한 아이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렸는지 깨닫고 참을 수 없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보호시설 원장의 모호한 증언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유나가 그곳에 오기 직전까지 엄마와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파악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달동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의 옥탑방이었다. 그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자신의 딸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탑방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역한 곰팡이 냄새와 가난의 냄새에 절로 미간을 찌푸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도 서연이 딸을 위해 애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인형과 손으로 만든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나의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달아빠진 작은 밥상 위에는 읽고 또 읽어 너덜너덜해진 동화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이 작은 공간을 딸을 위한 최소한의 낙원으로 만들려 애썼던 것이다.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 낡은 장판 아래 바닥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그는 장판을 걷어내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 참아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6년 전 풋풋했던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배는 아이를 가진 듯 부드럽게 불러 있었고 그는 그런 그녀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행복의 순간이었다. 그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 회장은 그에게 서연이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견고했던 세상이 그의 모든 믿음이 소리내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외에도 작은 아기 신발 한 짝과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서연이 지난 6년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다고 적었다. 그 여자는 서연에게 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태준과 아이 모두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일기장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태준은 그 몬스터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친아들마저도 도구로 이용하는 냉혹한 인물. 그의 계모 최서희 회장이었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서연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그녀를 지난 6년간 오해하고 증오해왔다. 태주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분노와 후회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다. 바로 그 시각 JH그룹 회장실에서 최서희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태준이 사고를 낸 아이가 그의 친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가 한서연이 살던 옥탑방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 회장의 우아한 미소 뒤로 서늘하고 잔인한 사리가 번뜩였다. 2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즉 태준의 이복 동생을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한서연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서연을 따로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추악한 배신자인 것처럼 연기하라고 협박했다. 순수했던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수십 년간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한서연, 그 계집을 찾아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해. 의료 사고처럼 아주 깔끔하게. 그녀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태주는 옥탑방에서 딸의 흔적이 담긴 상자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아버지로서의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상처 입은 남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전사였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유나의 곁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가 병원 주차장에 막 도착했을 때 김 비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방금 신원불명의 남자가 유지보수 직원으로 위장해 중환자실로 잠입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최 회장의 공격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 딸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도 끝에서 중환자실 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남자가 유나의 링거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찰나의 모습이 보였다. 매엄초 태준의 절규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그의 고함에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이 더 빨랐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남자를 덮쳤고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뒤따라온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에게로 다가갔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하마터면 자신의 눈앞에서 딸을 잃을 뻔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최 회장에 대한 끝없는 증오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병원 복도에서의 격렬한 몸싸움이 끝난 후 강태준의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비정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이자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최 회장의 손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밤새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언론과 병원 관계자들 모르게 VIP 병동에서 퇴원 처리되었다. 그리고 JH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장비와 인력이 갖춰진 개인 의료 시설로 옮겨졌다. 이제 유나는 그의 제국, 그의 성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었다. 붙잡힌 괴한에 대한 신문은 태준의 개인 보안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자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곧 그의 의지는 꺾였다. 그는 최 회장의 해결사로부터 돈을 받고 아이의 생명 유지 장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또 하나의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최우선 목표는 한서연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 역시 최 회장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JH그룹 내부에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최고의 정보 분석가,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 그리고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정예팀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최 회장보다 먼저 한서연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추격전의 막이 올랐다. 태준의 팀은 서연이 남긴 낡은 일기장과 옥탑방의 흔적들을 바탕으로 그녀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거쳐갔던 수많은 도시들을 하나씩 방문하며 그녀의 조각난 삶을 맞춰 나갔다. 공장의 동료, 식당 주인, 쪽방촌의 이웃들, 그들의 증언 속에서 한서연의 지난 6년이 고통스럽게 재구성되었다. 그녀의 삶은 처절한 도주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무르지 못했다. 신분이 노출될 만한 일은 철저히 피했고 항상 현금만을 사용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업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는 그물 손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이 없고 슬픈 눈을 가진, 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젊은 엄마로 기억했다. 태주는 매일 밤 팀이 보내오는 보고서를 읽으며 잠 못 이루었다. 서연이 딸과 함께 굶주렸던 밤들, 냉대와 멸시 속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활자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서연을 배신자라며 증오하던 그 시간에 그녀는 홀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디며 그의 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최 회장을 향한 증오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으로 변해갔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면, 조금만 더 그녀를 믿어주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생을 바쳐 속죄해야만 했다. 한편 최서희 회장의 추적은 훨씬 더 잔인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하 조직을 총동원해 서연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녀를 옥죄어 갔다. 그녀의 해결사는 서연이 거쳐간 장소마다 나타나 그녀를 도왔던 사람들을 위협하고 정보를 캐내려 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서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남해의 작은 항구 도시, 낡은 여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낯선 남자들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사진을 들고 탐문하는 것을 목격했다. 올 것이 왔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유일한 짐인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그녀가 떠나고 불과 몇 시간 후 최 회장의 해결사가 이끄는 괴한들이 그녀가 묵던 여관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은 공기뿐이었다. 간발의 차이로 그녀를 놓친 것이다. 해결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쥐새끼 같은 년 이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태준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이 또다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을 걱정했다. 시간이 없었다. 최 회장의 포위망이 좁혀지기 전에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팀에게 추적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정보 분석팀이 항구 도시의 모든 교통편, CCTV 영상을 밤새 분석한 끝에 서연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시외 버스 터미널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지친 옆모습과 낡은 가방은 틀림없었다. 그녀는 강원도 산골로 향하는 심야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김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한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아마도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몸을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녀의 지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슬픈 눈빛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보고만 받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헬기 준비시켜. 내가 직접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몇 분 후 JH그룹 본사 옥상 헬리패드에서 거대한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헬기에 올라탔다.
그의 눈은 이미 저 멀리 서연이 있을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향해 있었다. 6년간의 길고 긴 엇갈림을 끝내기 위한 그의 마지막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 위로 솟아올랐다. 아래로 보이는 수천 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녀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미지의 어둠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제 곧 그는 6년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헬리콥터가 강원도의 짙은 안개를 뚫고 험준한 산맥 사이의 작은 공터에 착륙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시의 오염된 공기만을 마셔온 그의 폐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최고급 수트, 차림의 강태준과 중무장한 그의 경호팀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들처럼 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 사이의 거리가 피부로 느껴졌다. 태준의 팀은 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작은 마을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고 대부분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태준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한 낡은 구멍가게의 노인이 희미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이 며칠 전 가게에 들러 빵과 우유를 사들고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에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준다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태주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경호팀을 산 아래에 대기시키고 홀로 좁은 산길을 올랐다. 굽이진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을까. 나무들 사이로 낡은 암자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암자 마당에는 누군가 장작을 패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등 뒤에서 한 여인이 힘겨운 몸짓으로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 6년 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한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뒷모습이 바로 그가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그녀라는 것을. 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6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얼마나 깊은 고통의 흔적을 남겼는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 여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도끼질이 멎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멈춘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몸을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6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닌 지독한 공포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 남자는 위험하다고.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6년간의 평화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 몇 걸음에 그녀를 따라잡아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놔요, 제발.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둬요. 서연이 발버둥치며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에 질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처절한 저항 앞에서 태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비난도 원망도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대신 가장 잔인한 진실을 꺼내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 딸 유나가 병원에 있어. 내가 내 차로 아이를 쳤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가 순식간에 만견자실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끔찍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유나가, 우리 유나가 살아 있기는 한 거예요. 그녀의 떨리는 물음에 태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끄덕였다. 그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6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고요한 산사의 마당에 한 여인의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볼 뿐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년간 그녀를 올가매었던 지옥 같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6년 전 최서희 회장은 임신 초기였던 그녀를 비밀리에 불러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태준의 곁을 떠나 배신자인 척 연기하며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태준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시골의 늙은 부모님까지 모두 파멸의 길을 걷게 되든가. 최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상태였다. 그녀가 돈을 받고 태준의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민 완벽한 증거 자료들. 서연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더러운 누명을 쓰고 악녀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최 회장이 건넨 돈 가방을 들고 눈물을 삼키며 태준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었다. 서연의 흐느낌 섞인 고백을 듣는 동안 강태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6년간 진실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잔인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하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방치한 어리석은 죄인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했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 말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수만 가지의 말들이 그의 목구멍에서 뒤엉켰지만 그 어떤 말도 그녀가 겪은 고통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그를 보며 더 크게 울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거짓의 안개가 걷히고 그는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 딸에게로.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으러. 그의 선언은 거대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6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이 도시는 행복과 절망이 뒤섞인 지독한 상처의 공간이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딸, 윤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태준의 화려한 저택이나 회사 본사가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태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밀리에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자 이제 그의 유일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장소였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이미 완벽한 의료 시설로 변해 있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고 유나는 그곳에서 최상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의료실로 향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마침내 유리문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단 하루도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위태로운 순간 그녀는 딸의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태주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멀찍이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복수심에 더욱 뜨거운 불을 지폈다. 얼마 후 서연은 눈물을 닦고 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서연이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빈말뿐인 위로 대신 차가운 맹세를 내뱉었다. 내가 약속하지, 최서희. 그 여자가 당신과 우리 아이에게 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 줄 거야.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마저 거세된 듯한 서늘하고 잔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선 심판의 예고였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을 위한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태주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김 비서와 보안팀장, 그리고 JH그룹의 법무팀을 이끄는 최고의 변호사까지.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목표는 단 하나.
최서희 회장과 그녀가 구축한 모든 권력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다각적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최 회장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다. 그는 최 회장이 수십 년간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팀에게 그 검은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돈과 권력을 빼앗는 것이 복수의 첫 단계였다. 두 번째는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붙잡힌 괴한과 그의 배후에 있는 해결사를 압박하여 최 회장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야 했다. 동시에 그는 6년 전 최 회장이 서연을 협박했던 증거를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JH그룹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을 준비했다. 최 회장은 분명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려 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설득하고 최 회장 측의 약점을 쥐고 있는 이사들을 압박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목숨을 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태주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다시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과거 그의 눈빛이 공허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지금 그의 눈빛은 가족을 지키려는 맹수의 그것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작전 지휘 틈틈이 유나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소중한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다짐을 속삭였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다시는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유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았고 마침내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아빠의 얼굴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엄마인 서연을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유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태준과 서연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특히 태준에게는 자신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하늘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욱 강한 의지로 복수의 박차를 가했다. 그의 팀은 마침내 최 회장의 비자금 흐름에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그것은 최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겉으로는 그룹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거대한 돈 세탁 창구였다. 태주는 그 프로젝트의 모든 허점과 비리 내역을 파악했다. 이제 방역을 위한 무기는 준비되었다. 그는 한밤중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료이자 자신의 오랜 조력자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물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 만큼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는 최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프로젝트 비리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JH그룹, 최서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JH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방역이 이토록 빠르고 치명적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거대한 성에 첫 번째 벽돌이 빠지기 시작했다. JH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최서희 회장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사들은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회의실의 상석에 앉은 최 회장은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 어린 야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모든 비자금 혐의를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동시에 강태준이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그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녀가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황제의 귀환과도 같았다. 그의 옆에는 6년 전 그룹을 떠났던 한서연이 담담한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사회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이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태준은 곧장 회의장 상석 최 회장의 맞은편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인 남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심판을 내리기 위해 돌아온 냉혹한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서희 회장님,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최 회장의 비자금 계좌와 돈 세탁 경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도표가 나타났다. 그녀가 어떻게 수십 년간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는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이 소리쳤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자료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태준의 다음 공격 앞에서 무력해졌다. 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원에서 윤아를 해치려 했던 괴한의 자백이었다. 그는 최 회장의 지시를 받고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모든 범행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회의실은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최 회장에게 충성했던 이사들마저 경악하며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6년 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스크린에는 서연의 낡은 일기장 내용이 나타났다. 최 회장이 어떻게 그녀를 협박하고 그녀에게 배신자의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6년 전 마지막으로
초의 회장을 만났을 때 몰래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내년만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내년과 뱃속의 그 애새끼는 유령처럼 사라져야 해. 젊은 시절 최 회장의 잔인하고 냉혹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모든 것을 잃은 최 회장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이 모든 건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 내 놈만 없었으면 JH는 진작에 우리 아들 것이었단 말이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자 태준의 이복 동생을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태준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다는 유언장을 공개했다. 태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할 시 모든 경영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완벽하게 조작된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카드를 꺼낼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진짜 유언장을 공개했다. 그것은 태준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최 회장의 야심을 경계하여 비밀리에 준비해 둔 것이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오직 친아들인 강태준에게만 상속하며 최서희와 그녀의 아들은 그룹의 어떤 주요 직책에도 임명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지혜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최 회장과 그녀의 아들에게로 향했다. 최서희 씨, 한서연 씨에 대한 살인 교사 및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그녀의 추악한 야망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비참하고 패배한 마지막 모습을 담아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났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은 텅 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 처절한 싸움의 끝에서 느껴지는 깊은 허무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 유나를 떠올렸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지켜야만 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상처 입은 가족을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계절이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H그룹의 스캔들은 최서희 회장과 그녀의 아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추악한 탐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상은 다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아내와 딸의 곁을 지키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가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했던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떠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정원이 딸린 교회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그들만의 온전한 보금자리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준 자신에게 찾아왔다. 그는 칼날 같던 퇴근 시간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딸의 시간에 맞추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그는 복잡한 경영 서류 대신 딸과 함께 정원에서 흙장난을 치며 레고성을 쌓았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는 이제 기업 인수가 아닌 딸의 레고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는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법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법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잠든 딸의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서툰 솜씨로 딸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기 위해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유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서연 또한 길고 어두웠던 상처의 터널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태준의 든든한 지지 아래 그녀는 6년 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 나섰다. 그녀는 대학에 복학하여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낯선 사람의 시선에 불안해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다독여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치유제였다. 시간이 흘러 유나의 7번째 생일날이 되었다. 그들의 집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김 비서의 가족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이 초대된 자리였다. 활짝 웃는 딸의 얼굴과 그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태주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감을 느꼈다. 촛불을 끄기 전 유나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순수한 기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태주는 촛불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온전한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은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거야.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우리를 찾아줘서. 그리고 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줘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이제 우리, 과거는 그만 이야기해요. 대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태준은 감격에 젖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 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과 유나는 신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이제 내가 당신들의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평생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징표였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그들의 집 정원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태주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딸의 자전거를 잡아주며 함께 달리고 있었다. 냉철한 기업가는 온데간데 없고 땀 흘리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있었다. 서연은 정원 벤치에 앉아 의학 서적을 보다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끔찍한 비 속의 사고로 시작된 인연. 수많은 오해와 위협, 그리고 아픔의 시간을 건너 그들은 마침내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유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과 거짓은 없을 것이다.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딸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터였다.